늦은 오후에 가랑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한 태양의 주황빛을 반사했다. 차 안에서 송하영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를 따라 리드미컬하게 까딱였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일부러 반차까지 냈다. 그 여분의 시간은 최고의 식재료를 사는 데 사용했다. 남편 신태호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할 최상급 한우 투뿔 채끝살, 수입 상점에서 산 무알코올 레드와인 한 병과 디저트를 위한 가장 신선한 딸기. 이 모든 것이 이제 조수석에 가지런히 놓여 달콤한 기대감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태호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클래식 손목시계가 든 작은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3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끼게 했던 행복의 정점들이 있었다. 태호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숭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하지만 의심의 골짜기들도 있었다. 태호가 멀어지고 차가워지며 화영이 종종 들어갈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에 잠길 때. 최근 몇 달은 그 골짜기에 속했다. 태호는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핑계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잦아졌다. 그의 휴대폰은 항상 무음 모드였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다. 화영은 마음속에 불안한 속삭임을 무시하려 애썼다. 남편이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남자에겐 공간이 필요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좋은 아내로서 화영은 그에게 공간을 주려 노력했다. 화영은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발렌타인데이는 그들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누었던 서약, 그들의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 이 깜짝 선물, 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태호를 그녀에게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들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로 차를 돌렸을 때 그녀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준비와 함께 일찍 집에 온 자신을 보고 놀랄 태호의 표정을 상상했다. 태호는 아마 그녀를 꽉 껴안고 이마에 키스하며 화영이 세상 최고의 아내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 상상은 너무나 현실 같고 따뜻해서 한때 그녀를 감쌌던 의심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었다. 차가 주차장에 부드럽게 멈췄다. 이상하다. 태호의 제네시스 G80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그녀에게 줄 꽃을 사러 잠시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화영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그녀는 시동을 끄고 쇼핑백과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그녀를 맞았고 젖은 흙냄새와 이웃집 정원의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짐의 균형을 잡으며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나왔어. 서프라이즈. 그녀는 명랑한 톤으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 메아리가 그녀가 받은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정적은 낯설었다. 평소 같으면 적어도 TV 소리나 태호의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화영은 문 근처 콘솔 테이블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서히 차갑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태호 씨, 그녀가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소파 쿠션은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잡지나 마시다만 커피잔 하나 없었다. 마치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던 공간 같았다. 그녀는 요리의 마법을 부릴 계획이었던 주방으로 향했다. 비어 있었다. 차가웠다.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들의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자기, 안에 있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활짝 밀어 열었다. 침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보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공간은 여전히 평소처럼 가득 차 있었지만 태호의 공간은 한결 휑하게 느껴졌다. 그가 가장 아끼던 몇 벌의 셔츠, 최고의 수트, 그리고 짧은 출장에 들고 다니던 백팩이 사라져 있었다. 화영은 숨이 턱 막혔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이것은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이별처럼 느껴졌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시선은 이 귀가 먹먹할 듯한 정적을 설명해줄 단서,
무엇이든 찾기 위해 온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오늘 밤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는 주무대가 되어야 했던 크고 텅 빈 원목 식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단 한 장의 종이 반으로 접힌 채 그 식탁에 다가갈 때 그녀의 다리는 젤리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바다 밑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짚기 위해 내민 손이 떨렸다. 종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가락 끝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참으며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태호의 필체가 검은 잉크로 그어져 있었다. 단정하고 단호하며 감정 없이. 화영아, 미안해. 생각할 시간,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시간이 필요해. 백시아와 함께 요트 여행을 떠났어. 그녀는 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줘.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이 집은 당분간 당신 거야. 모든 건 처리해뒀어. 제발 연락하려 하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집에 남아서 의부사버님을 돌봐줘. 그분은 당신이 필요해. 신태호. 모든 단어가 화영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비수였다. 백시아.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유령처럼 떠돌던 태호의 과거 속 이름. 요트 여행.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로맨틱한 판타지. 의부사버님을 돌봐줘. 아내가 아닌 마치 관리인에게 던져진 임무, 짐. 아직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사과와 딸기가 차가운 원목 바닥 위로 굴러다녔다. 그 붉은 빛이 상처 입은 그녀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핏방울 같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색채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이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무릎은 더 이상 그녀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고 그녀는 그 배신의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흐느낌은 고통과 불신으로 가득 찬 갈라진 소리였다.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던 집은 이제 그녀의 파멸을 말없이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 속에서 행복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흩어진 과일들 사이에서 화영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집 밖에서 나는 소리도 그녀 자신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소리였다. 삐걱, 삐걱. 율동적인 나무의 삐걱거림. 화영은 무거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녁의 그림자가 모여드는 어스름한 방구석에 초점을 맞추려 했었다. 그곳 뒤뜰 정원을 향한 커다란 창문 옆에 오래된 티크나무 흔들의자가 서 있었다. 그 의자는 태호 어머니의 유품이었고 평소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누군가의 형체가 있었다. 한 노인이 서서히 스며드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야위었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화영은 그 형체를 알아보았다. 권익현, 태호의 의부사버지. 지난 1년 동안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온 남자. 거의 말을 하지 않아. 이 집에서의 그의 존재는 사람이라기보다 고가구처럼 느껴지던 남자. 지금까지 화영은 그가 평소처럼 자기 방에 있는 줄 알았다. 태호의 편지를 읽는 동안에는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녀를 다시 강타했다. 당신은 집에 남아서 의부사버님을 돌봐줘. 그분은 당신이 필요해. 이것이 태호가 의미한 바였구나. 그녀는 산산조각 난 마음뿐만 아니라 거의 알지도 못하는 노인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버려졌다. 심장의 고통은 이제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와 뒤섞였다. 권익현은 흔들의자의 움직임을 멈췄다. 정적이 다시 방안을 감쌌다. 이전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게. 화영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과 증오가 뒤섞인 시선. 저 남자는 태호가 그녀에게 안겨준 모욕 패키지의 일부였다. 천천히 권익현이 고개를 돌렸다. 창문에서 새어들어오는 마지막 황혼의 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며 주름진 피부와 흐릿해 보이는 눈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화영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것. 공허하거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계산적인 빛이었다. 약간 처진 그의 한쪽 눈꺼풀이 조금 더 크게 떠졌다. 그의 얇은 입술이 움직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쉰 목소리를 냈다. 이제 시작해볼까? 그 질문은 공중에 떠다녔다. 기묘하고 이 상황에 맞지 않게. 화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혼란스러운 그녀의 뇌가 그 의미를 소화하려 애썼다. 시작하다니. 무엇을 시작한다는 말인가? 간병인으로서의 임무를, 버림받은 아내로서의 새로운 삶을.
혼란이 고통을 뒤덮었다. 그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저 그 노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집안의 무의미한 그림자라고 여겼던 남자. 하지만 권익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어떤 강렬함이 있었다. 화영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의 초대. 완전한 절망과 탈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화영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체념의 끄덕임. 그녀의 삶의 폐허 바로 위에서 이제 막 펼쳐진 미스터리에 대한 항복. 밤은 기어 내려와 모든 빛과 희망을 삼켜버릴 듯한 짙은 어둠을 가져왔다. 화영은 아래층에 흩어진 과일들을 그녀의 부서진 마음에 대한 말없는 기념비로 남겨둔 채 간신히 침실로 몸을 끌고 갔다. 그녀는 평소 자던 침대 쪽 면에 누웠다. 하지만 침대의 다른 쪽, 태호의 공간은 너무나도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행복했던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가르는 심연처럼 잠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태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가 이내 편지에 새겨진 백시아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모든 기억을 되돌려보며 자신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들을 찾았다. 태호의 웃음은 지금까지 거짓이었을까? 그의 포옹은 의미 없는 습관에 불과했을까? 그 질문들은 송곳처럼 그녀를 고문하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굴욕감은 위장을 갉아먹는 위상 같았다. 다른 여자 때문에 버려졌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남편의 의붓아버지를 돌보라는 하녀 같은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태호가 그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던가. 분노, 슬픔, 배신감이 그녀 안에서 들끓었다. 구역질이 날 정도의 감정의 폭풍. 그녀가 절망의 바다에 잠겨버릴 것 같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방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화영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느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다. 문 너머에서 쉰 목소리가 대답했다. 권익현. 순간 화영은 소리치며 그를 쫓아버리고 싶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특히 태호가 그녀에게 떠넘긴 짐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저 남자는 더욱더. 하지만 그 노크와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없었다. 존중이 느껴졌다. 마지못해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권익현은 약간 몸을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얇은 김이 피어오르는 허브향의 도자기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화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차분하고 담담했다. 잠드는데 도움이 될 캐모마일 차다. 그가 짧게 말하며 쟁반을 내밀었다. 화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찻잔 하나를 받아들었다. 도자기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예의를 차릴 기운이 없었다. 권익현도 그걸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문틀에 기댄 채 어두운 복도를 응시했다. 그 녀석은 소중한 게 뭔지 한 번도 몰랐지. 그가 나직이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그 말은 화영의 슬픔의 안개를 꿰뚫었다.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라거나 힘내 같은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찬 관찰이자 사실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화영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다고 느꼈다. 비록 그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맛이 긴장된 근육을 조금 풀어주었다. 이건 단순히 백시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권익현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백시아는 수단일 뿐이야. 이건 돈,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에 관한 문제다. 화영이 고개를 들었다. 돈. 권익현은 마침내 화영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복도등 아래에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태호는 백시안의 집안을 통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모든 것을 걸었어. 당신의 것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퍼즐 조각이 화영 앞에 놓였다. 이 배신은 단순한 외도보다 더 깊고 복잡했다. 이것은 재정적인 배신이었다. 그들이 한때 함께 계획했던 미래에 대한 배신이었다. 화영은 권익현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주목했다. 연약하고 과묵한 겉모습 뒤에는 숨겨진 지성이 있었다. 그녀를 소름 돋게 하는 날카로움. 이 남자는 자신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오후의 기묘한 질문, 이제 시작해볼까? 가 다른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의 폐허 속에서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침은 환영 없이 찾아왔다. 창백한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지난밤의 감정적 혼란을 비췄다. 화영은 부은 눈과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다. 캐모마일 차의 희미한 맛이 아직 혀끝에 남아 있었다. 몇 시간이 남아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건너편 방의 노인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오늘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녀는 부엌이 비어있기를, 혼자서 자신의 운명을 애도할 공간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헛되었다. 권익현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파멸의 편지를 읽었던 바로 그 식탁. 하지만 풍경은 이제 달랐다. 권익현의 앞에는 더 이상 종이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더미, 몇몇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 사본, 그리고 여러 색깔의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전략을 짜는 장군처럼 보였다. 진한 커피 향이 이미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그녀를 위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 권익현이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그의 눈은 손에 든 서류에서 떼지 않았다. 커피는 준비해뒀다. 화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컵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물어볼 기운도 없었다. 그저 기다렸다. 권익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이게 돈에 관한 문제라고 했지.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가 시작했다. 그는 화영과 태호의 공동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최근 일주일간의 거래를 봐라. 거액의 인출이 있어. 그 돈은 신태호 개인 계좌로 옮겨졌고 그 후 백시안의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됐지. 화영은 그 숫자들의 나열을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그 돈은 그들의 저축이었다. 그녀가 수년간 힘들게 일한 결과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비상자금. 이 아파트와 너희가 세를 준 상가 하나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권익현이 다른 파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신태호는 내 동의 없이는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만 법의 허점을 찾으려고 할 만큼 교활하지. 백시아와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야. 이건 사업 출장이다. 그는 자신의 허황된 꿈을 위해 너의 재정적 미래를 담보로 건 거야. 권익현의 설명은 감정 없이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단어가 잔인한 현실로 화영의 뺨을 때렸다. 태호는 그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그녀를 강탈하고 있었다. 왜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영이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권익현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화영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내 인생에서 탐욕을 충분히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태호가 주변의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걸 보는데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지. 예전에 자기 어머니를 포함해서, 지금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너를 포함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리는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화영아. 그가 몸을 바로 세우고 약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에너지는 조용한 은퇴자에서 지배적인 전략가로 변했다. 여기 앉아서 울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겠지. 아마 그는 빈손과 빚더미, 그리고 진심 없는 사과를 들고 돌아올 거다. 넌 그를 용서하겠지. 그리고 이 순환은 언젠가 다시 반복될 거다. 그는 그 암울한 그림이 화영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아니면 그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해졌다. 네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네 권리를 되찾는 거지. 오늘. 바로 지금. 그 선택은 공중에 떠 있었다. 명백하고 피할 수 없게. 운명을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어제 오후 이후 처음으로 차갑고 맑은 분노의 파도가 화영의 슬픔의 바다를 압도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목적을 갖게 되었다. 굴욕은 연료로 변했다. 태호는 그녀를 얕봤다. 그저 울기만 할 수 있는 약한 여자로 여겼다. 화영은 남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식탁 위의 서류 더미를 바라보다가 권익현의 날카로운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성가신 의부사버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보았다. 폭풍 속의 닷. 화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남은 힘을 긁어 모았다. 그녀는 권익현의 자세를 흉내내며 등을 꼿꼿이 폈다. 마침내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과거의 화영과 새로운 화영 사이의 경계선을 그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부엌 식탁에서의 협정 후 첫날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슬픔으로 무겁지 않고 집중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식탁은 공식적으로 작전지휘본부로 바뀌었다. 콧잔등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권익현은 사령관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고, 화영은 열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신병이었다. 감정은 잠시 잊어라. 권익현이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험 있었다. 오늘 우리는 법의학 회계사다. 우리의 임무는 숫자를 통해 거짓말을 해부하는 것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화영아,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는 남편의 서재 서랍에서 찾아낸 태호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은행거래 내역서 뭉치를 내밀었다. 지금까지 화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가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 신뢰는 이제 순진한 어리석음처럼 느껴졌다. 권익현의 끈기 있는 지도 아래 화영은 남편의 배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훑었다. 처음에는 낯선 숫자들 뿐이었지만 서서히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 청구서, 3개월 전 제주도로 가는 2인 항공권 구매 내역, 태호가 지방 출장 중이라고 말했던 주말에 유명 보석 부티크에서 결제된 내역, 그녀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목걸이, 모든 거래 내역은 새로운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고통은 단순한 외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는 달랐다. 이것은 화영의 노력과 신뢰를 자금원으로 한 태호가 살아온 이중생활의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걸 봐라. 권익현이 거액의 거래 하나를 가리켰다. 2주 전에 결제된 고급 요트 대여 계약금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다 그들은 최악의 것을 발견했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수억 원짜리 은행 대출, 신청서 초안. 그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공동사업자금 명목의 대출이었다. 그곳에는 화영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조잡했지만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속을 수도 있는 위조 서명이었다. 아직 제출하지는 못했군. 권익현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의도는 명백해. 그는 자신의 모험 자금을 대기 위해 네 머리 위에 지붕을 희생시키려 했던 거다. 바로 그 순간 화영의 슬픔은 완전히 증발했다.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대신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을 구하거나 남편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알고 보니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던 남자로부터 그녀 자신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우리의 첫 단계는 뭐죠? 화영이 물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 자신조차 놀라게 한 강철 같은 음색이 섞여 있었다. 권익현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거의 보이지 않는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첫 단계는 그가 공동명의 통장 내역서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금줄을 끊는 것이다. 내일 아침 은행에 가거라. 이 계좌를 동결시키는 거야. 화영은 웅장한 유리 건물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전쟁의 북소리. 그녀는 가장 좋은 블라우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차분하고 통제력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투영하려 했었다. 속으로는 산산조각 날 것 같았지만 권익현은 밤새 그녀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권익현이 회의적인 은행 지점장 역할을 하며 롤플레잉을 했다. 그는 화영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 즉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챙겨주었다. 감정적으로 보이지 마라. 권익현이 당부했다. 넌 복수심에 불타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염려하는 아내여야 한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화영은 안으로 들어섰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VIP 고객 상담 창구로 다가갔다. 평소 그녀와 태호가 친절한 미소로 응대받던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송하영 고객님. 그들을 알고 지내던 이정민 과장이 인사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신태호 고객님은 함께 오지 않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화영이 대답했다. 그녀는 목소리가 단단하게 들리도록 억지로 힘을 주었다.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저희 공동명의 계좌와 관련해서 상의드릴 일이 좀 있어서요. 그들은 개인 상담실에 앉았다. 화영은 빛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올려놓았다. 과장님, 저희 공동명의 계좌에서 제가 승인하지 않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외웠던 문장을 반복하며 시작했다. 저희 계좌가 해킹당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당분간 안전을 위해 이 계좌에 대한 임시 동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과장은 놀란 듯 보였다. 동결이라니요. 하지만 이건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고객님.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화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남편은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저희 통장 약관에 따르면 불법 활동이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일방이 긴급 동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시해둔 거래 내역서를 이 과장 쪽으로 밀었다. 그는 그것을 검토했다. 단기간에 인출된 금액의 규모를 보며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화영은 그의 눈에서 망설임을 볼 수 있었다. 태호는 카리스마 있고 후한 고객이었다.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님. 과장님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영이 말을 잘랐다. 그녀의 톤은 이제 더 단호해졌다. 만약 제가 사기 의심을 신고한 후에도 은행이 이 계좌가 계속 비워지는 것을 방치하여 저희 가족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면 은행 측에도 책임이 따를 겁니다. 저는 남편과 연락이 다 해명할 때까지 임시로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 과장은 화영을 쳐다보았다. 마치 지금까지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만 알았던 태호 아내의 다른 면을 처음 보는 듯했다. 그가 지금 보는 것은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마침내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송하영 고객님. 고객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긴급 동결 요청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0분 후 화영이 은행 건물을 나설 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햇살은 피부에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해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웠고 이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권익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미션 성공. 이상하고 새로운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 그리고 그 느낌은 아주 좋았다. 셋째, 날은 더디게 흘러갔다. 큰 행동은 취해졌다. 이제 그들은 신경전과 정보 수집 단계에 들어섰다. 그날 아침, 화영은 권익현의 또 다른 면을 목격했다. 과묵한 노인은 의외로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몇 시간 동안 낮은 목소리로 그가 단지 이니셜로만 부르는 사람들과 통화했다. K,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우리 매운 백 회장 일가에 대한 정보 말이야. 샛별호라는 요트 소유권 상태 좀 확인해주게. 공식 임차인이 누군지. L, 아직 국토부 쪽에 아는 사람 있나? 화영은 권익현이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선수였다. 단지 게임판에서 잠시 쉬고 있던 전략가. 그리고 이제 태호가 어리석게도 그의 잠을 깨운 것이다. 권익현이 그의 네트워크로 바쁜 동안 화영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집을 청소했다. 의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는 태호의 자동차 잡지들을 버리고 거실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배치하고 요리를 했다. 그날 저녁 따뜻한 닭곰탕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였다.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던 음식. 권익현이 피곤한 얼굴로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2개의 곰탕 그릇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란 듯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없이 식사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 집에서 이렇게 끓인 곰탕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군. 권익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저희 어머니 레시피예요. 화영이 대답했다. 권익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호 엄마도 요리를 잘했지. 하지만 태호는 한 번도 고마워할 줄 몰랐어. 그 아이는 세상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생각하며 태어났지.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란 건 알지. 내가 태호 엄마와 결혼했을 때 태호는 이미 10대였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려 노력했지만 그는 항상 나를 경쟁자로 봤어. 어머니의 관심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그는 젊은 시절의 태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비싼 장난감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토라지던 소년. 자신의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법을 배운 소년.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나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태호를 잘 돌봐달라는 거였는데 내가 실패했지. 권익현의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음색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 화영은 자신의 방어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권익현을 더 이상 짐이나 동맹이 아닌 상처 입고 실망을 짊어진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 사람 저를 작아지게 만들기도 했어요. 화영이 나직이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지지해줬죠.
하지만 제가 첫 대규모 주문을 받고 밤을 새워야 했을 때 그는 집이 어질러지고 음식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어요. 그냥 해. 이렇게 피곤하게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돈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했죠. 그는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 꿈이었는데. 권익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녀석은 자기 빛이 더 밝게 빛나도록 내부를 끈 거다. 그날 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식탁에서 같은 사람의 배신으로 뭉친 두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계획되지 않은 기묘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동맹보다 더 강한 유대감. 그것은 예상치 못한 가족의 시작이었다. 넷째 날 아침, 권익현이 기다리던 정보가 도착했다. 그의 연락책 중 한 명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태호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여 백시아의 아버지, 백 회장에게 접근했다. 해운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그는 두 개의 부동산, 즉 그들이 사는 아파트와 임대 중인 상가를 합작 사업의 담보로 약속했다. 엄청난 거짓말을 했군. 권익현이 낡은 휴대폰의 메시지를 읽으며 말했다. 그 부동산들이 전부 자기 소유라고 했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공동 소유자인 내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 사기꾼 자식. 화영이 으르렁거렸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정확하다. 권익현이 응수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검증받는 걸 가장 싫어하지. 백시아의 아버지, 백 회장은 9세대 사업가야. 평판과 신중함이 그에게는 전부지. 우리는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 한 톨만 심어주면 된다. 계획은 영리하고 섬세했다.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권익현은 짧고 익명의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그 이메일은 태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염려하는 비즈니스 동료가 보내는 경고처럼 들렸다. 존경하는 백 회장님께 업계에서 회장님의 명성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신태호 씨와의 잠재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그가 담보로 제시한 자산, 특히 한남동 12번 길의 아파트와 청담동 B블록 상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실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당 자산에 복잡한 공동 소유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을 담아 한 동료로부터. 짧고 전문적이고 무섭네요. 이메일을 읽은 후 화영이 평했다. 의심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효과적인 독이다. 권익현이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PC방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 이메일을 보내라. 집에서 보내지 마.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날 오후 화영은 조용한 시립도서관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기는 오래된 책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방금 만든 새 이메일 계정에 그 초안을 복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를 맴돌았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였다. 이것은 그녀가 발사할 미사일이었고 바다 한가운데서 태호의 모든 계획을 폭파시킬 것이었다. 그녀는 4일 전에 화영을 떠올렸다. 흩어진 딸기들에 둘러싸여 부엌 바닥에서 울고 있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마음은 부서질 수 있지만 척추는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운 사람. 한 번의 심호흡과 함께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화영은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정적은 아니었다. 이것은 기다림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큰 전투가 시작되기 전의 고요함. 모든 체스말이 움직였고 군대는 준비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뒷마당 테라스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어두워지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권익현을 발견했다. 노인은 세상에 아무런 짐도 없는 듯 평온해 보였다. 끝났어요. 화영이 문턱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권익현은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기다리자. 화영은 그의 옆 라탄 의자에 앉았다. 오랫동안 그들은 말없이 밤을 맞이하며 노래하기 시작하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의 의붓아버지와 이렇게 나란히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의 존재는 견고한 요새처럼 마음을 안정시켰다. 감사합니다. 화영이 진심으로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권익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 날카롭던 그의 눈이 희미한 테라스 등 아래에서 더 부드러워 보였다. 모든 일은 네가 한 거다. 나는 문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낸 건 너다. 바로 그때 화영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권익현은 그녀에게 복수 계획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자아의 힘, 용기,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교훈. 이 노인은 그의 기묘하고 과묵한 방식으로 그녀의 멘토이자 구원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라는 말이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권익현은 침묵했다. 그의 흔들리자가 움직임을 멈췄다. 황혼의 어스름 속에서 화영은 그가 헛기침을 하며 정원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 전에 그의 눈이 약간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이 만들어진 때 요란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따르르릉 거의 울리지 않던 집 전화기가 이제 집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당황스럽고 절박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화영과 권익현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누가 전화했는지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폭풍이 도착했다. 집 전화기의 비명은 조용한 밤의 화재 경보 같았다. 테라스에서 막 연약한 이해의 순간을 공유했던 화영과 권익현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권익현의 눈에 번뜩이는 빛은 마치 이 무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화영은 심호흡을 하고 4번째, 5번째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매 순간의 지연은 전화기 저편의 패닉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지난 4일 동안 훈련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어섰다. 수화기를 드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맑고 평탄했으며 감정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화영아, 다행이다. 태호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패닉과 희미한 바닷바람 소리의 쉰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왜 내 카드 전부 거절되는 거야? ATM에서 돈 뽑으려는데 계좌가 막혔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말투는 비난조였다. 마치 화영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인 양. 과거의 화영이었다면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새로운 화영은 잠시 침묵하며 태호가 스스로의 분노에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머, 계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짜 호기심이 깃든 톤으로 물었다. 문제? 이건 재앙이야. 화영아, 나 여기 중요한 분들이랑 같이 있단 말이야. 지금 바보처럼 보이잖아. 당장 그 돈이 필요해. 어떤 돈 말이에요, 태호 씨? 당신이 몰래 개인 계좌로 옮긴 우리 저축금 말인가요? 화영이 맞받아쳤다. 모든 단어는 차가운 정확성으로 발음되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충격받았다. 그는 화영이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우리 투자를 위해서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왜 끼어드는 거야? 바로 내가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끼어드는 거예요. 화영이 말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어 좌절하는 태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단지 아주 위험한 투자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당장 동결 풀어. 내가 명령한다. 명령. 그 단어가 화영 안에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이 집에서 당신 명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태호 씨.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위험하게 들렸다. 당신의 항해는 끝났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니까. 화영아, 제발. 딸깍. 화영은 태호의 말을 중간에 자르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행사할 수 있던 유일한 권력의 통로를 끊어버렸다. 방구석에서 권익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승인의 표시. 이 대결의 첫 번째 라운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제 그들은 분노한 왕이 무너진 그의 왕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이틀 후 집 앞에 거칠게 멈춰서는 택시 소리가 기다림의 끝을 알렸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태호가 분노와 피로로 가득 찬 폭풍의 기운을 몰고 들이닥쳤다. 평소 잘생기고 단정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충혈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패전 장군처럼 보였다. 그는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화영에게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거실은 다르게 정돈되어 있었고 더 깔끔하고 넓게 느껴졌다. 그곳에는 그의 존재의 흔적이 없었다. 소파에는 화영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 위로 단정하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녀는 반역자를 관찰하는 여왕의 평온함으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석의 흔들리자에는 권익현이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한 권위로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광경은 태호의 머릿속 시나리오와 너무나도 달랐다. 이것은 그가 떠났던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이게 다 뭐야? 태호가 남은 위험을 긁어모으며 으르렁거렸다. 화영은 대답하기 전에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다시 온 걸 환영해요. 항해가 즐거웠기를 바라요. 그 부드러운 빈정거림이 태호를 찔렀다. 장난치지 마, 화영아. 4일 동안 백 회장 가족 앞에서 미친놈처럼 굴욕당했어. 네가 날 망신시켰다고. 망신은 당신 스스로 시킨 거죠, 태호 씨. 화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반박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내 이름과 내 미래를 진흙탕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했을 뿐이에요. 화영의 확고함을 보고 태호의 분노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공격이 여기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술을 바꿨다. 그의 환한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예전에 항상 화영의 마음을 녹였던 애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화영아, 그가 다가오며 시작했다.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제발 계좌 동결 좀 풀어줘. 모든 게 성공하면 내가 약속할게. 전부 보상해줄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돈, 실패한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얕은 사과와 달콤한 약속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영은 그를 더 이상 사랑이나 증오가 아닌 더 나쁜 감정, 즉 연민으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앉아요, 태호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아주 많아요. 화영은 태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식탁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마치 법정처럼 그녀가 모든 증거를 깔끔한 파일에 정리해 두었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였고 그녀는 검사였다. 태호는 망설이는 걸음으로 그녀를 따랐다. 그의 눈은 서류 더미에 고정되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다.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화영이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 저축을 탕진할 방법을 찾느라 바빴던 것 같네요.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이거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3개월 전 고급 레스토랑 르시엘에서의 2인 저녁 식사 청구서. 그때 당신은 나한테 아침까지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었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건 제주도행 비행기표. 역시 2인용. 정확히 우리 결혼 기념일 주말이었네요. 싱가포르에서 온 클라이언트와 급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놓쳐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주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영이 펼쳐 보이는 모든 증거는 그의 거짓말에 관해 밝히는 못이었다. 그리고 이게 제 페이보릿이에요. 화영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그녀는 보석상 영수증 사본을 꺼냈다. 다이아몬드 펜던트, 정말 아름다웠겠죠. 안타깝게도 내 목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태호는 더듬거렸다. 화영아, 내가 설명할 수. 필요 없어요. 화영이 그 파일을 닫고 다음 파일을 열며 말을 잘랐다. 감정적 배신에서 재정적 배신으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그들의 공동명의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다. 총 5천만 원. 당신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내게 말 한마디 없이, 내 동의 없이 당신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그녀는 그 사실이 공중에 매달리도록 잠시 멈췄다. 태호는 권익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닉과 비난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의 배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아버지.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권익현은 흔들리자의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평생 태호가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의부사들을 쳐다보았다. 내 아내를 얕봤구나. 태호야. 권익현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꿰뚫는 듯했다. 그리고 넌 항상 나를 얕봤지.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화영은 가장 얇지만 가장 무거운 마지막 파일을 집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태워 바로 앞에 멈추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걸작이에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화영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 초안이 있었다. 이것은 태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 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휘청이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당신은 날 떠나기만 한 게 아니야. 태호. 화영이 말했다.
목소리는 마침내 풀어놓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날 파괴하려고 했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즐기는 동안 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았어? 당신 발 닦게? 바로 그때 그들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요란하고 날카롭고 참을성 없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 초인종 소리는 너무나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렸다. 태호는 혼란스럽게 문을 쳐다봤고 권익현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가능성을 예상했던 화영은 차분하게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백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흰색 블레이저, 실크 퀼로트 팬츠, 그리고 머리 위에 걸친 커다란 선글라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호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임을 추궁하러 왔다. 태호 씨! 그녀가 화영을 보기도 전에 외쳤다. 아빠가 당신이 담보로 건 자산들이 전부 문제 있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속은 것 같다고 화를 내셨어요. 아빠가. 백시아의 말은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멈췄다. 그녀의 눈은 완벽한 화장 뒤에서 약간 커졌다. 그녀는 분명 사진을 통해 화영을 알아봤다. 그녀는 아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지저분한 여자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적대감이나 질투의 흔적 없이 자신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여자였다.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라이벌이 되어야 할 두 다른 세계의 두 여자가 이제 마주 서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화영이었다. 그녀는 가장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에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백시아 씨. 그녀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톤으로 말했다. 아마 당신도 이 대화의 일부인 것 같네요. 모든 걸 직접 듣는 게 좋을 거예요. 화영의 이 기막힌 한수는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남편의 불륜 상대를 대면하는 상처 입은 아내의 위치에 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과 백시아를 같은 편에 놓았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처음에 오만하게 찾아왔던 백시아는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식탁 근처에 창백하게 서 있는 태호에게 곧장 향했다. 태호 씨, 지금 당장 설명해요. 그녀가 요구했다. 태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덫에 걸렸다. 한쪽에는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쥐고 있는 아내가, 다른 한쪽에는 그가 속이려 했던 가족의 연인이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다. 화영은 다시 식탁으로 걸어가 그 위조된 대출 신청서를 집었다. 그녀는 그것을 백시아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따라간 이 남자는 심지어 온전히 자기 소유도 아닌 집을 담보로 잡을 계획이었어요. 화영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성공과 부에 대한 그의 모든 이야기는 빚더미와 내 피땀 어린 저축 위에 세워진 거고요. 백시아의 눈은 그 서류를 보자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화영의 감정에는 관심 없을지 몰라도 자기 가족의 평판과 돈에는 매우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라 노련한 사기꾼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빠가 받은 이메일이 사실이었군. 그녀는 자신에게 더 가깝게 으르렁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태호를 쳐다보았다. 날 이용했어. 내 이름과 우리 가족을 당신의 이 싸구려 계획에 이용했다고. 태호의 세상은 그가 정복하려 했던 두 여자 앞에서 생중계로 무너져 내렸다. 부와 쉬운 사랑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환상은 이제 부끄러운 악몽으로 폭발했다. 백시아는 불리한 드라마에 남아있을 타입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했고 노련한 사업가의 딸로서의 직감은 그녀에게 즉시 손절하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호를 차가운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시간 낭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녀가 말했다. 모든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다시는 나나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 넌 끝났어. 화영이나 권익현을 쳐다보지도 않고 백시아는 몸을 돌려 그 집에서 빠르게 걸어나갔다. 현관문이 세게 닫혔다. 그 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무겁고 귀가 먹먹할 듯한 정적을 남겼다. 그 소리는 태호의 모든 꿈과 거짓말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백시아가 떠나자 태호의 자존심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프로젝트도 부유한 연인도 없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배신한
그의 파멸의 모든 증거를 쥔 아내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뒤에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약하고 절망적이며 두려움에 떠는 남자.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원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고개는 완전한 패배 속에 숙여졌다. 화영아.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첫 번째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꾸며낸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난 한 남자의 울음이었고 마침내 자신이 판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은 자의 통곡이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미안해, 화영아, 미안해. 그는 흐느낌 사이로 애원했다. 그의 간청은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계좌 동결 해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잃은 영혼의 간청이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 그가 신뢰를 박살내버린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용서해줘. 화영은 떨고 있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광활한 공허함과 깊은 슬픔뿐이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림자를 쫓느라 그것을 낭비해버린 남자.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 사이에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깨진 신뢰는 눈물과 사과만으로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결혼 생활의 폐허 위에 우뚝 서 있었다. 태호의 흐느낌이 집안의 정적을 채우는 동안 그 순간 권력의 이전은 완료되었다. 그녀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다. 아침은 기묘한 정적을 안고 찾아왔다. 태호의 흐느낌은 오래전에 멎었다. 지난밤 완전한 파멸 후 그는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을 긁어모아 차키와 지갑을 챙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집은 이제 다른 의미로 텅 빈 느낌이었다.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한 공허함이 아니라 맑고 확정적인 공허함. 혼란스러운 파티가 끝난 후 깨끗이 치워진 방 같았다. 화영은 이전의 아침들처럼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권익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서류 더미가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 잔의 커피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을 채우고 어두웠던 밤의 그림자를 몰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갔어요. 화영이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권익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무너진 남자는 항상 숨을 곳을 찾기 마련이지.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화영은 설탕 없는 커피를 저었다.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되돌려 보았다. 태호가 산 정상에서 청혼했을 때, 바보 같은 농담에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을 때, 추운 밤에 태호가 그녀를 안아주었을 때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다. 그 사랑은 존재했었다. 그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영화는 고통스러운 장면들로도 가득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녀의 말이 무시당했을 때, 그녀의 야망이 하찮게 여겨졌을 때, 어제의 배신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무시하려 애썼던 사랑과 인내라는 반창고로 고치려 했던 수천 개의 작은 균열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다. 용서하는 것과 다시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언젠가 태호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어깨 위에 증오라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지만 그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를 거의 익사시킬 뻔했던 폭풍 속으로 고의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뭐냐? 화영아, 권익현이 그녀의 내적 갈등을 읽을 수 있다는 듯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영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초대였다. 화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평온이 있었다. 그녀 인생의 가장 큰 폭풍에서 태어난 명료함. 그녀는 최악의 진실을 보았고 살아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혼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망설임이나 드라마 없이 나왔다. 그것은 논리적인 결정이었고 치유를 향한 필연적인 발걸음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권익현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늙은 눈에서 화영은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아침 햇살이 가득한 그 부엌에서 화영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연약한 낭만적인 약속 위에 세워진 기반이 아니라 자아의 힘이라는 강철 기둥과 피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지지 위에 세워진 기반. 법률사무소는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는 미니멀했으며 공기는 차갑고 전문적인 느낌이었다. 이곳은 화영이 겪어온 감정적 혼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곳이 적절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감정이 법조항으로 번역되고 마음의 상처가 정당한 청구로 바뀌는 곳이었다. 화영은 강지유 변호사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다. 날카로운 시선과 안정감을 주는 미소를 지닌 40대의 지적인 여성이었다. 권익현은 화영 옆에 앉았다.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정신적 지지자로서 차분하고 체계적인 목소리로 화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발렌타인데이에 편지를 발견한 것부터 권익현과 함께한 4일간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대결까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수집한 서류 사본들로 뒷받침되는 사실들을 제시했다. 은행 내역서, 거래 증거, 위조된 대출 신청서 초안,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 변호사는 꼼꼼하게 들으며 간간히 메모를 했다. 화영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송화영 씨, 강 변호사가 공감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사건이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을 근거로 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금융 사기 및 공동 자산 횡령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송화영 씨의 권리인 모든 자산이 완전히 보호되고 겪으신 모든 손해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자 화영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 4일간의 그녀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강 변호사는 그 후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소장이 발송될 것이고 조정이 잡힐 것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판으로 갈 것이다. 신태호 씨의 입장이 매우 불리한 것을 볼 때 자신의 모든 행적이 공개될 재판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재판 외에서 매우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미팅이 끝날 무렵 강 변호사는 화영 앞에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위임장이었다. 화영의 손이 내밀어진 펜을 잡기 위해 뻗었다. 잠시 그녀는 그 펜 끝을 응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결혼 서약을 떠올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 약속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깨졌다. 이제 그녀가 새로운 약속을 할 시간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빛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 단호한 숨을 한번 들이신 후 그녀는 종이 위에 서명했다. 잉크 자국은 독립선언처럼 느껴졌다. 사랑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쓰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몇 주가 생산적인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소장은 법원 등기를 통해 태호의 손에 전달되었다. 드라마도 분노에 찬 전화도 없었다. 체념 섞인 수용을 의미하는 침묵만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화영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를 받았다. 태호였다. 잠깐만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 이게 마지막이야. 화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톤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요구도 조종도 없었다. 그저 단순한 간청. 이 장을 닫기 위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라고만 말한 권익현과 상의한 후 화영은 동의했다. 그들은 그다지 붐비지 않는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화영이 먼저 도착해 구석 테이블을 골랐다. 태호가 들어왔을 때 화영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남자는 몸무게가 많이 줄어 있었다. 항상 완벽하게 손질되던 그의 머리는 이제 더 짧고 수수해 보였다. 그가 즐겨 입던 명품 옷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지옥에서 긴 여정을 거친 사람의 기운을 풍겼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화영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서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게. 그가 시작했다. 네 결정을 바꾸라고 하진 않을 거야. 변호사와 얘기했어. 네 모든 요구에 동의할게. 집,
상가, 저축, 분할. 전부 다 가져가. 난 그럴 자격이 없어. 화영은 놀랐지만 태호가 말을 이어가도록 조용히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화영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깊은 후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난 내 실패를 모두 남 탓으로 돌렸어. 의붓아버지가 충분히 잘해주지 않아서라고 탓했고, 내 일이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아서라고 탓했지. 그리고 널 탓했어. 날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틀렸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였어. 내 탐욕, 내 이기심, 내 미성숙함. 난 밖에 반짝이는 것을 쫓았어. 집에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야. 맹세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단지 네가 이걸 내게서 직접 들었으면 했어. 미안해. 널 아프게 해서, 널 얕봐서, 네 신뢰를 깨뜨려서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는 일어섰다. 난 이제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평범한 직장을 구하고 아마 이 도시를 떠날지도 몰라. 단지 네가 알아줬으면 해.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행복해 화영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을 한 후 그는 몸을 돌려 멍하니 앉아있는 화영을 남겨두고 커피숍을 걸어나갔다. 그것은 화영이 태호에게서 들었던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순간 화영은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분노가 증발하고 평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느꼈다. 태호의 구원은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인식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장은 이제 정말로 닫혔다. 6개월 후 그늘진 길모퉁이에서 갓 볶은 커피 원두향과 갓 구운 시나몬 롤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곳에는 카페아사 CAAPASA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달린 작은 카페가 서 있었다. 이곳은 화영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이혼 합의금으로 그녀는 명품을 사거나 휴가를 가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가 한때 꺼트렸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돈을 투자했다. 그녀는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감각으로 직접 개조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다. 벽은 그녀의 예술작품으로 장식되었고 모든 구석구석이 그녀의 차분하고 강한 개성을 발산했다. 카페 아사는 빠르게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맛있는 커피나 맛있는 케이크 때문만이 아니라 화영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손님을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주문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모든 손님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손님이 한 명 있었다. 매일 아침 10시쯤이면 권익현이 찾아왔다. 그는 창가 근처에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에 앉아 블랙커피와 바나나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하고 아침 신문을 펼쳤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손님 이상이었다. 그는 화영의 귀중한 사업 조언자였다. 그는 그녀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협상하며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또한 가장 정직한 음식, 비평가이자 가장 충실한 지지자였다. 화영아, 이 흑임자 케이크 레시피는 크림이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얘야,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손님이 있더구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번 달 재무보고서를 봤다. 순이익이 12% 올랐더군. 잘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부녀의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어떤 레시피가 더 나은지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했다. 수년간의 고독과 실망 속에서 살아온 권익현은 이제 화영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자부심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항상 지지해주는 아버지상을 갈망했던 화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다. 과거의 폐허 위에 새로운 가족을 세웠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존중, 신뢰,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화영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월 14일, 저녁이 내리자 바깥 하늘은 자줏빛으로 물들었다. 카페 아사아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작은 조명들이 반짝였고 모든 테이블은 분홍 장미 한 송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카페는 만석이었다. 다정하게 웃는 젊은 커플, 선물을 교환하는 친구들 무리, 책과 따뜻한 핫초코 한 잔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화영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를 감동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뺨에 밀가루가 살짝 묻은 자랑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도 서프라이즈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서프라이즈였다. 바쁜 와중에 그녀의 눈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든 활기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는 권익현과 마주쳤다. 마지막 손님들의 물결이 잦아들기 시작한 후 화영은 직접 만든 스페셜 레드벨벳 케이크가 담긴 작은 접시 2개를 들었다. 그녀는 권익현의 테이블로 걸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의 충성스러운 고객님을 위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카페 개업 1주년을 축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권익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것도 맞아요. 화영이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건 제가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사랑을 창조하기 시작한 나를 축하하기 위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붐비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2 손으로 이룬 따뜻함, 웃음, 그리고 삶을 보았다. 그녀는 1년 전 부엌 바닥에서 무너졌던 화영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만을 느꼈다. 그 폭풍은 그녀를 가라앉히지 않았다. 그 폭풍은 그녀 안의 힘에 씨앗에 물을 주어 견고한 나무로 자라게 했다. 권익현은 주름진 손을 뻗어 화영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해피 발렌타인, 내 딸. 화영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그에게서 오는 따뜻함과 힘을 느꼈다. 해피 발렌타인, 아버지. 커피 향과 행복으로 둘러싸인 그녀의 카페 한가운데서 화영은 마침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밖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세울 만큼 강하고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내면에서 자라나는 사랑. 그녀는 텅 빈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발견했다.